전달 현상 개론 강의 녹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진행할 결전달에 대해서 결전달 원리부터 해서 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여기 강의 내용 중에 그 조금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저희가 열전달에 대해서 그 중간고사 이전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좀 양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전달 원리부터 이 교재 15장부터 열전달이 시작되고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유체역학, 운동량 전달에 관한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아마 좀 이 책은 아무래도 수학적 관계식에 조금 많이 중심을 두고 있어서 그 중에 조금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전달이라는 학문의 분야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2학년 1학기 때 열역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배웠을 겁니다. 열역학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의 총량, 총량에 대한 에너지의 총량에 대한 학문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게 열역학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열의 총량,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도 이 에너지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달 속도라 그러는데요. 이번 학기에 배우는 열 전달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에 대한 그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 배터리에 충전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죠. 예, 그 때문에 뭐 열폭주 현상이니 뭐 화재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열들이 빨리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충전을 통해서 과정 중에 발생한 열들이 빨리 대기 중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열들이 흩어져 버려야지 그 배터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치들, 기계 장치든 어떤 전자 장치든 모든 장치들은요,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전할 때 여러분들 핸드폰 뭐 오래 통화하면 열 나게 되고요. 자동차 오래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열이 나게 됩니다. 뭐 에너지에 이제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이 법칙에서 배웠을 때 에너지들이 계속 전환 과정을 겪는다고 하지만 그 전환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열 에너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방출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방출되어야 되는 열 에너지들이 방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으면은 결국은 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그 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아예 장치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심지어는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열 에너지가 얼마나 생기느냐 또 이제 관심이 되겠지만은요. 이 열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열 전달의 속도가 늦으면은요. 발생한 열들이 빨리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열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는요. 에너지 열 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상하네요. 다른 걸로 바꿔. 에너지 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열 전달 속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한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 메커니즘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달 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식들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열 전달에서 가장 이번 학기 동안 가지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요. 정상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네, 녹화 다시 시작합니다. 화면을 다시 닫았다가 다시 나오니까 잘 정상 작동하네요.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이어가서요. 우리가 열 전달 이번 학기에 학습하는 모든 열 전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요. 정상 상태라는 겁니다. 정상 상태는 여러분 연력학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물리량 또는 상태량이라 그러겠죠. 이 일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열전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정상 상태라 그러면은요. 첫 번째, 에너지 속도. 단위는요. 줄 퍼 세크 또는 와트로 쓰죠. 에너지 속도 또는 어떤 지점에 어떤 한 지점의 온도. 이 두 개가 일정하다고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요. 물론 시간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비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이번 학기에 다룬 동안에 비정상 상태에 대해서는 개념 정도만 간단히 언급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학습을 하거나 깊게 배우진 않을 겁니다. 우선은 정상 상태 기준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달 현상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달하는 방법에 따른 그런 차이로 나누게 된 겁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은요,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적어도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어, 전달 방법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서 발생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달 현상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이제 가장 심플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 현상입니다. 전도는 영어로 컨덕션이라 부르는 거고요. 첫 번째 전달 방법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즉 높은 에너지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주위에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건데요. 이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형태가 분자가 직접 이동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자 자체의 운동,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물 바구니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들이 인접해 있는데 물 바구니를 전달한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들고 제자리에서 물 바구니를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물 바구니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은요, 그런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상입니다. 음. 대체적으로 전도 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형태는요, 고체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 어, 액체, 기체에서는요, 아무래도 분자들이 좀 이렇게 그 이동 거리가 있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도 현상과 뒤에 배우게 될 대류 현상이 같이 혼합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전자, 그러니까 각 분자들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자유전자 메커니즘은 순수한 금속 고체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나 그러니까 아주 고체에 내에서 단단한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분자들의 운동은 상당히 제약받기 때문에 그 분자들 안에서 존재하는 자유전자들이 어, 이동을 하면서 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요. 순수한 금속이 가장 좋은 열 전도체, 그러니까 금속이 열을 가장 잘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을 가장 잘 전달한다는 거는요, 뜨거운 그 높은 열 에너지가 어, 낮은, 그 높은 온도가 높은 열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 열 에너지가 낮은 온도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금속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유리다, 단열재다 그러면 안에 열 에너지가 있어도 이게 굉장히 천천히 전달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건축물 같은 거 할 때, 외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사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외관상 멋지게 보이는 경우에는, 건물은 뭐, 유리로 하는 경우가 가장 좋긴 한데요. 유리는 이런 단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뜨거운 열 에너지가, 여름 같은 경우에 뜨거운 열 에너지가 유리를 통해서 안으로 빨리 전달되게 되고요.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부에 보관되어야 되는 열 에너지가 빠르게 밖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뭐 여러 외관을 포기하고 콘크리트로 만들고 창을 최소화시키면은요. 단열 효과로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외관상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지언정 안에 거주하는 쪽에서는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별히 냉방이나 난방을 안 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들이 어 이제 있는데 보통은 그거를 우리가 아주 잘 혼합을 해서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하게 되고요. 물론 뭐 건축물을 만들면서 이런 단열 효과가 또 잘 될 수 있게 건축물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요즘 유리를 이제 할 때도 유리를 창을 만들 때도 그 유리를 두 개, 두 층 이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진공 또는 층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리 자체도 단열이 되게끔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리로 만들었을 땐 투광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를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가장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디해별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 현상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거가 또 단점이긴 합니다. 예. 자, 열 전도도는요, 퓨리어에서 전달된 요 식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달된 그 제한된 퓨리어의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있고요. 여기 QX는 열 전달 속도입니다. 시간당 열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느냐가 되고요. 여기 단면적 A는 열 흐름 방향의 수직인 면적이 되고요. DT, DX는 그 방향으로의 온도 차이 변화율입니다. 우리 미분으로 표현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식이 우리가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벽 두께가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2차원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방향을 X 방향이라고 여기를 외부라 그러고요. 여기를 내부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여름에서는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가면서. 그러면 DT, DX는요. 바로 이 떨어지는 이 곡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어떤 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가게 되면은 이 구배값이 일정한 기울기가 1차식으로 감소하게 되면은요, 구배값이 일정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상수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2차나 3차식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 값이 뭐 2차식이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서 좀 더, 뭐 다른 이제 1차식이나 2차식, 3차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보게 된 K는, 여기서 소문자 K는 열 전도도로 표현되게 됩니다. 예.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 요 QX는 줄 퍼 세크 또는 와트로 표현되고요. 요건 면적이니까요, 미터 제곱으로 표현되고요. 얘 부분은 단위가 켈빈 퍼 미터가 되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좌변의 차원 또는 단위하고요. 우변의 단위가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전도도의 단위는요. 요 각각 식에서의 단위들을 어, 고려해서 서로 단위가 같게 되는 단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 전도도의 단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와트 나누기 미터 닷 K로 표현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QX 나누기 A는요. 이 단위를 쓰게 되면 여기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얘는 줄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땅 에너지 양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어떤 물리량 또는 상태량을 표현하는 이런 그 표현법을 우리가 바로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QX 나누기 A는요, 열 플럭스로 표현되게 됩니다.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1차원 방향으로 표현했는데요. 얘네들을 뭐 3차원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런 이제 그 요 벡터와 그리고 그레디언트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뒤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장의 열 전도도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좀 생략을 하게 되고요. 결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체에서의 열 전도도의 이론식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열 전도도는 뒤에 설명을 이제 요런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압력에 무관하며 절대 온도의 제곱군에 비례한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압력에 무관하고 제곱군에 비례하고 뭐 질량의 뭐죠? 제곱근에 반비례하고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반비례하고요. D2니까 거리 크기니까요. 이런 이제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기체 열전도도를 구할 일은 없고요. 이런 이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열전도도는 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경험칙으로 보통 많이 얻어지는 거고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저요. 열전도도는 분자 간의 운동뿐만 아니라 자유전자 영향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류의 영향. 왜냐하면 고체 같은 경우는 기체나 액체처럼 직접 분자들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전도와 대류를 다루는 가장 큰 차이는요. 분자들이 이동하냐, 아니면 분자들이 제자리에서의 운동을 하면서 전달되냐, 요 차이인데요. 고체에서는 이동이었기 때문에 열전도도를 정확한 측정이 이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고체나 액체나 기체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서 열 전도도를 측정한 값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알다시피 보시면은요, 온도에 따라서 열 전도도가 변하는 폭이 생각외로 크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도가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비례식입니다. 예. 선형으로 0.2, 0.4, 0.6, 0.8이니까요.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열 전도도의 변화가 크지는 않는데요. 고체는 보시게 되면은요, 가로축도 로그 함수고요. 세로축도 로그 함수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그러면은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열 전도도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산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100K, 그 영하 200도에서는 한 130 정도 가지다가
1000K, 1500 정도 K 되면은요, 5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저온에서는 굉장히 열전도도가 높다가 고온으로 가면 열전도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석영유리, 유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온에 있을 때는요, 열전도도가 매우 낮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열전도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금속들도 금속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 증가한다는 건 열 전도도가 높아진다. 열 전도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열을 빨리 전달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전달해 준다. 그럼 그 말은 전달해 주는 전달해 주는 에너지의 양이 크다. 단위 시간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열 전도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자, 예제. 어, 지금 열 전달 제가 기간에는 과정 중에 아무래도 그 예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중심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내부 지름이 1.88cm이고 두께가 0.391cm인 강관의 내벽과 외벽의 온도가 367K, 344K로 유지되고 있다. 내벽이 더 뜨거운 거죠. 외벽이 344, 온도가 낮고요. 어, 단위 길이당 열 전달 속도를 구하고 내벽 및 외벽 면적에 대한 열 플럭스를 각각 구하여라. 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어, 외벽의 온도가 344K, 내벽의 온도가 367K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상 상태이다. 온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요, 정상 상태인 동안에는요, 저온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요. 에너지 전달 방향은요, 당연히 내부에서 외부로 가게 되고요. 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얘도 일정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예. 자,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전달량 변화도 없게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Q도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전달 문제 풀 때는요, 다 1차원 열전달이라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뭐 저기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X, Y, Z 세 가지 방향이 있고요. 원통형은 이렇게 해서 R, 그리고 높이 H, R, G죠. 높이. 그리고 각도 세타. 구 같은 경우에는요, R, 세타, 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형으로, 그러니까 평면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와 평면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 예. 이 각 세 개의 이제 변화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1차원 열전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한 가지만 고려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보통 경우에는요, 뭐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다 직선 방향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원통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대부분은 반지름 방향으로 보게 되고요. 원통 같은 경우에도 반지름 방향으로만 일단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뒤에 뭐 높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 위에 1차원 상황과 동일한 거고요. 예. 구에서의 각도 방향으로 열 전달은 좀 아직 현 상황에서는 학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 열 전달이라 그러면은요, 뭐 하나의 직선 방향, 그리고 원통과 구에서는 그 반지름 방향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얘는 강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원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열 전달에서 원통에서 반지름 방향으로만 열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퓨리어 속도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앞에 뭐 적은 거 그대로 적으면은 QR은 A에 마이너스 K dt
dr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a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죠. 예. 자, 여기서 원통에서 원통을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원통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니까 이런 형태겠죠. 음, 예. 뭐 어쨌든 에너지는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할 때 원통의 그 단면적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원통을 둘러싸고 있는, 캔을 둘러싸고 있는 그 면적. 예. 그 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검은 선 보시게 되면요, 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요 면이잖아요. 요 면. 둘러싸고 있는 이 면이잖아요. 그럼 얘는 펼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되고요. 이때 높이는 h가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로 길이는 이 원의 그 원, 둘레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 파이 r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단면적 원통에서의 반지름 방향으로의 넓이는요. 원의 원주 곱하기 그 원통의 길이. 여기는 길이를 L로 했네요. 예. L.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고요. 자, 정상 상태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얘 일정 상수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변수 분리하게 되면은요. 자, 반지름과 반지름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따로 묶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분리할지 여러분 자유인데요. 이 교재 책에 따라서는요. 반지름을 좌변으로 이항을 했습니다.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요. QR 이런 여기 이제 Q, QR에 DR R은 마이너스 2파이 KL의 DT가 되고요. 어,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R은 R 내부에서 RI에서 R0까지 T는 내부 온도에서 외부 온도까지 T0까지 적분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RI R0 T1에서 TI에서 T0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그래서 2파이 KL은 상수이고요. QR도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반지름에 대한 적분, 온도에 대한 적분으로 되게 되고요. 표현되게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보시게 되면은요. TI하고 T0의 위치가 서로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은요. QR의 ln RI분의 R0가 되고요. 여기는 2파이 KL의 TI 빼기 T0가 됩니다. 그래서 QR은 2파이 KL의 ln R0의 나누기 RI의 TI 빼기 T0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관 이게 스틸이거든요. 스틸. 스틸의 열전도도 오는 42.9는요. 강관 스틸 열전도도가 되고요. 전도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 367, 344 입력하고요. 반지름 1.88이고요. 내부 반지름 1.88이고요. 외부 반지름은요. 1.88에다가 두께 어, 두께가 0.391이니까는요. 여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1.88이고요. 얘가
391이니까는요. 바깥지름은요. 바깥지름은 1.88 r i는 더하기 2 곱하기 0.39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2.66이 나왔습니다. 예. 2.66.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요. 17,860와트 퍼 민 이렇게 됩니다. 예. 아, 자, 그다음에 관 길이당 내벽과 외벽 면적을 구하게 되면요. 내벽 면적은 1.88에다가 파이 r 제곱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벽 면적은 1.88에 2 파이 r에다가 길이를 1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벽 면적 구하고요. 외벽 면적은 외벽의 받침름 2.66에다가 파이 r 곱하고 1을 곱하면은요. 단위 길이당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분모의 아래쪽에 있는 이 미터는요. 길이가 단위 길이. 음, 원통의 단위 길이. 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 단위 길이에 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분모에 미터가 있습니다. 예. 셀 플럭스 구하면요. 이제 QR에다가 각각의 그 면적을 내부의 면적, 외부의 면적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면적이 더 외부의 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플럭스는요, 값은요,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똑같아야 되고요. 면적은 내부가 작기 때문에 힙 플럭스는요, 내부가 외부보다 높게 됩니다. 예. 자, 다음 예제 보시게 되면요. 내부 반지름과 외부 반지름이 각각 R라이와 R0인 소개비인 온통관을 생각해 보자. 이때 각 벽의 온도는 Ti, T0이다. 열 전도도가 K는 K0의 1 플러스 베타 T일 때, 선형적으로 변할 때 반지름의 정상 상태 열 전달 속도를 구하라. 또 평균 온도에서 계산한 각각 비교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위의 식에서, 여기 식에서, 요 식에서, 요 K 대신에 주어진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식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변수 분리하고요. 적분을 쭉 하게 되면은요. QR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보였고요. K의 산술 평균 값은요. 산술 평균 값은 내부 온도 TI일 때 열전도도 하고 외부 온도 T0일 때 열전도를 나누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K 에버리지는 KI 더하기 K0가 될 것이고요. KI는 나누기 2가 되고요. K0에 1 플러스 베타 Ti의 가 될 것이고요. K절의 외부는요. 1 플러스 K의 베타 T 제로가 될 것이고요. 요거를 나누기 2를 한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합쳐주게 되면 앞에 K0, K0는 뭐 두 개니까 2K0 되니까 여기 K0 그대로 하나 나오게 될 것이고요. 뒤에 베타 2분의 베타의 TI 플러스 T0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요. K도 일정하다. 어, 그럼 여기 안에 보시면은요. 요거 안에 요 식이 바로 에버리지 산술평균 값이지요. 그래서 산술평균 값 그대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바꿨으면 되고요.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음, 그냥 산술평균가를 써도 큰 문제가 없구나. 이걸 여러분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